그 아파트라고 하면은 언제든 사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들은 2030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책 속에 돈이 되는 꿀팁을 드리는 벌어보라. 저는 교보문고 유희슬입니다. 5월부터 부동산 정책이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한 부동산 전문가 빠숑 작가님과 함께 2026년부터 투자자들이 또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며 어떤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 분들이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팔았을 경우에 그 전까지는 이제 양도 차익,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보다 매수가, 이제 그 매수가보다 매매가가 높으면 그 차익만큼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거였었거든요. 네. 적게는 이제 뭐 한 자리 숫자도 있고 많게는 45%까지 냈었는데 다주택자들은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부터는 20% 더 보태고요. 3주택부터는 30% 더 보태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양도소득세만 75%고요. 거기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82.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이 10억 남잖아요. 이거를 내가 3주택자부터는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5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 전에 팔아야지 그 불이익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3월달, 4월달에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급매물을 사신 분들은 싸게 사신 거고, 이제 5월 9일날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급매물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시장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방송이 조금 한 달만 좀 일찍 했었으면 더 했는데 상관없어.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월 9일까지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분들까지도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은 더 남았다. 아,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25개 구랑 경기도의 14개 시군이요.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역은 나라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고 팔 때는 일단 신고를 해야 돼요. 관할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거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기간 때까지만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도 계약은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매물들이 좀 급매가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정말 집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살고 있는 집 하나 가지고서 뭐 하나 정도 투자를 했거나 그냥 한 두세 채 정도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 막 급매를 내놨는데 안 팔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다주택자들 중에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잘 팔리는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안 팔면 돼요. 왜냐면 세금을 내도 이득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팔리는 매물들은 시세도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냥 재산세나 종부세만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한테는요, 다주택 중과와 상관없이 빨리 팔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게 그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전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좀 전세나 월세 매물이 적은 시장에서도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주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것도 이제 단기간 말고 한 최근 3년, 5년 동안에 하나도 안 올랐어. 이건 무조건 파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주택 중가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빨리 파셔라. 손해보는데요? 손해보시더라도 파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다 파신 다음에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똘똘한 걸 하나로 몰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제안 드리죠. 지금 어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부동산 규제가 심하면은 뭐 정부를 욕하고 규제를 욕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기뻐하시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세금은 내가 번 거에서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하면요,
이게 투자를 안 하거나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위축이 돼요. 근데 이제 매물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네.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첫 집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은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추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가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기회를 삼아서 뭐 아까 이제 1주택자가 갈아타기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면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그대로 그냥 원래 기존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1주택자들은 특별히 과세되는 건 없고요. 네. 지금도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에 샀던지 간에 1억에 사서 12억에 팔아도 12억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차익이 12억이 아니라 그 네. 매매가가 매매가죠. 네, 그래서 이제 12억이 넘어가면은 네. 이제 차익만큼 이제 계산을 해서 네. 세금을 내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사고 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1주택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네. 6월 1일 날 집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거든요. 네.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파시는 또 매물들이 있어요. 5월이 되면 그래서 5월 달까지는 네. 금매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실 때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근처에 있는 혹은 갖고 싶으셨던 중개업소 가셔갖고 금매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여파로 약간 집값이 결국 폭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규제가 좀 잠깐은 그렇게 잡힐 수는 있겠지만 급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주장으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시는지. 이게 참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예측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옳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고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올라가는 데만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는 데들은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깃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승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락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뚱쳐서 평균적으로 고압입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 명확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다주택자 규제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되게 복잡해요. 지역도 많고 상품도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요, 딱 한 채만 사야 돼요. 한 채가 아니면 규제를 받거든요. 두 채부터. 지금 정책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규제 정책들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2주택을 하실 분들부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 세금 계산을 해보시고 대신 1주택자들은요, 그냥 마음 편히 사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 내가 감당하는 경제력으로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된다는 것들이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가나 월세가가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라고 하면은 언제든 사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 트렌드들은 2030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어서 일단은 아마 비싼 것들은 어차피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적당한 가격대, 중간대에 있는 아파트들일 텐데 거기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데 갔다가 전월세가 없으면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그 중간대에 있는 아파트들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한 2030년, 4년 동안은 일반인들, 중산층들이 많이 찾는, 그것도 전세나 월세로 많이 찾는 아파트들을 집중해 보신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들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도 선택을 못 받는 아파트들은 내릴 텐데 그 기준은 전세가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전세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즉슨 사실 그러니까 실거주하기가 좋은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두 차, 세 채, 네 채를 살 수 있을 때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그냥 싸고 적당한 가격이면 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막 몰려 들어가면은 막 올라갔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건 거품 시장이기도 하고 과열된 시장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과열된 시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두 채를 못 사요. 두 채 이상을. 어차피 실거주할 사람들이 자가로 사든지 아니면은 그냥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요가 많은지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판단해야 되는데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전세에는 가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단순히 공실이 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수평이거나
내려가는 지역들은 수요가 빠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매매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전세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책에서도 강조를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네.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진 게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를 안고 들어가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뿐만 아니라 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라는 게 있고,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일단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네. 갭을 낀 상태에서는 인허가 해주지 않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랑 다른 것들이고요. 예.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갭을 끼고 못 사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못 산다는 얘기고요. 네네. 비규제 지역에서는 갭을 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를 끼고 사야 될 분들은 네. 규제 지역에서는 못 하고요. 비규제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 중에서 비규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동탄. 여기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어요. 네. 한강 이북 중에서는 구리. 이런 데들은 갭을 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는 갭을 끼고 살 수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광명은 갭을 끼고 못 사요. 이게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다른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많고 내가 바로 실거주할 수 있으면은 규제 지역 거 그냥 사시면 되는데 네. 내가 돈은 없고 좀 올라갈 것 같은 아파트들을 미리 좀 선점해 놓는 차원에서는 이런 비규제 지역 중에 괜찮은 입지들 갭을 끼고 사시는 것도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갭은 그만큼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화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네. 지금 한 6억 정도 해요. 84가. 그러니까 30평대가 비싸지 않거든요. 네네. 전세가 한 4억 합니다. 그러면 6억이고 4억이니까 2억만 있으면 사는데 네. 그러면은 2억에 대한 것들은 본인 부담으로 하든지 신용 대출을 하든지 그만 되는데 네. 전세 4억은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훨씬 대출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대출 받기가 쉽다.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뭐 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해서라도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좀 갈아타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집이 있는 분들 중에서 좀 네. 이게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 것들,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주택 정도는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투자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월세를 공급하는 것은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규제 지역은 하도 시세가 올라가니까 한시적으로 투자를 쉬어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네. 기조고요. 지금도 비규제 지역은 갭을 끼고 사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거기는 만약에 나쁜 일이고 좀 안 좋은 것들이면 막아놨겠죠. 근데 거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정부에서 서울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규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네.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 규제를 하면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네.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서울만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은 계속 오를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서울을 사면 좋은데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90%는 서울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울서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도 올라요. 서울도 오르지만 지방도 오르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매일 뉴스에서 서울만 보니까 서울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을 팔아서 서울까지 오겠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 2, 3년 동안 지방이 안 올랐거든요. 네. 지방도 아마 올 하반기 때부터 오를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5월 9일, 6월 1일 일단 5월 9일은 다주택 양도세가 실시되는 날이고 네. 중과가 6월 1일은 이제 종부세, 재산세 부과 기준이 이후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부터는 거래가 규제 지역은 묶일 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수요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비규제 지역과 지방의 주요 지역들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렵게 서울 투자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굳이 내 실거주 집을 버려가면서까지 서울로 오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쯤 좀 몇 년 동안 조정이 돼서 상대적으로 많이 싸 보이는 뭐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쪽에서 좋은 거 하시는 것들 거기도 전 정비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하실 수 있다 그러면요. 아마 2026년도 하반기에는 그쪽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약간 이런 거를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풍선 효과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은 이제 수요가 끊기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내려가기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사이클이 돌고 도니까 이제 네네. 지금 사이클에 있어서는 조금 지방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세 차익보다 좀 월세 투자 이쪽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은데,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월세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유의해야 될 것들과 리스크를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트렌드의 변화일 텐데, 네. 다주택이 가능할 때는 그냥 아파트만 사면 됐었어요. 네. 한 채 사갖고 시세 올라가고 팔면은 시세 차이만큼이 수익이 됐는데, 네. 지금은 다주택 규제를 하잖아요. 네. 5월 9일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대부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주택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일시적 2주택 갖고 갈아타기 할 때만 네.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뭐 대체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갈아탈 때만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다주택은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세요. 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네. 증가할 때는. 그리고 부동산으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수익형 부동산들이 괜찮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급 환경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급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 공급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앞으로도 유효한 투자 방법이고 월세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아파트 월세는 수익률이 낮았어요. 1%, 2%대밖에 안 나왔는데 최근에 3%에서 5%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스라고 하는, 잠실 엘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00이 넘지 않았어요, 월세가. 지금 4,500이에요. 그러면은 그 엘스라는 아파트를 정말 초창기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도 안 받았으면 그냥 4,500이 그냥 월급 통장에 딱딱 꽂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초기에 월세 수익률이 지금 이제 금리 기준으로 5% 이상만 나올 수 있으면요, 수익형 부동산이 되는 거죠. 이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은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상가나 이런 것들, 뭐 지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 수익형 부동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체크해 보셔갖고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의 맹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수익형이 높으면은 옆에 똑같은 게 또 하나 생겨요. 이게 제일 맹점입니다. 네. 그럼 생기면은 이게 이제 원래 내가 A라는 거 갖고 있었는데 B가 생겼잖아요. A에 있는 임차인이 B로 다 갑니다. 왜? 새 거라서. 더 편리하거든요. 주차장도 더 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 B에서 마케팅을 씁니다. 우리가 한 달 렌트 프리 해줄게, 2달 렌트 프리 할게. 그럼 가요. 그럼 뭐 한 달, 2달만 월세 안 내도 네. 좋은 거니까. 훨씬 좋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은요, 옆에 경쟁 이런 유사한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생길 것 같으면은 미리 파시는 것도 전략이라서. 그래서 시세 차익용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살다 보면은 입지 좋은 데들은 계속 오르거든요. 네. 근데 수익형 부동산들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면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뭐 공실이 날 수 있는지, 수익이 낮아질 수 있는지, 특히 공실 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 그 위험도는 주변에 일단은 상권이 깨지지 않았는지, 네. 유동객이 꺼지지 않았는지, 직장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교통망이 괜찮은지 일단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쟁 부동산들이 생기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손해 볼 일은 없다. 예,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대신 아파트보단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러겠네요. 이거는 늘 체크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 옆으로 또 분양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가시는 건 중요한데 똑같은 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뒤를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규제가 쏟아지고 또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는 말씀이 저는 제일 오늘 말씀 중에서 와닿았거든요. 정말 핵심을 잘 깨뜨려 주신 것 같고요. 공급이 부족하면요, 규제할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남들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규제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가 오히려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골라 살 수 있고, 심지어 매도자들한테 할인을 주고 내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는 좀 코멘트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빠숑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